저는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서 분주하게 살아왔고 정년을 마친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은퇴를 맞았을 때는 허전함이 밀려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조용한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신문을 펼쳐 천천히 읽으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고 저녁이면 혼자 간단히 식사를 차린 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에서 일이 많아 주말에도 종종 출근을 하고 딸은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이 집이 낯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쓸쓸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평화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본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등을 기대자마자 어디선가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을 흔드는 바람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니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듯한 낮고 흐릿한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고추 세우고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고 가구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제가 스스로를 놀래키고 있는 것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스쳐간 그 기묘한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어를 똑똑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가까이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들릴까 싶어 귀를 곤두세웠지만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불안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도서관에 가 책을 읽으려 했지만 마음이 산만했습니다. 책장을 따라 눈길은 흘러가도 머릿속은 온통 전날의 속삭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답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말해봤자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리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발소리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냉장고 앞에 서 있다가 물 한 잔을 겨우 마신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제 마음은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낮에도 창문 틈새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어도 글씨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자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제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뚜렷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스탠드 불빛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 보아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환청을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집 어딘가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밤은 끝날 줄 모르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마침내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무언가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른 채 저는 제 집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이상한 속삭임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 동안에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해가 지고 집 안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긴장감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오늘도 그 소리가 들릴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특별한 흔적은 없었고 창문과 문은 모두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틈에서 스며나오는 듯한 그 기묘한 속삭임은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제 방 안을 훑고 지나가는 듯했고 때로는 제 귀 가까이에서 누군가 숨죽여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겨우 날이 밝으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낀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짐작대로였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도 꿀꿀하고 집에 혼자 계시니까 괜히 더 예민해지신 거예요. 그냥 라디오나 틀어놓고 주무세요. 순간 제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것을 들으며 제가 느끼는 두려움이 세상에서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의 괜한 망상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요즘 혼자 계셔서 그런가 봐. 저도 가끔 환청 같은 거 들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순간 또다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든 사람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착각쯤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던져진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만 다른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다가올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불을 켠 채로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을 꼭 닫고 현관문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거실 불을 환하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귀는 조금의 소리에도 곤두서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갑자기 쓱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또렷하게, 낮고 불분명하지만 확실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움찔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마다 불을 켜고 화장실 문까지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그 어떤 이상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건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공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제 말을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된 걸까? 혹시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칠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어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또다시 밤이 찾아오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속삭임은 환청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확신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예 습관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집 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전등을 켠 채 이불을 덮고 베개 옆에는 휴대전화를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바로 녹음을 하거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떨리는 심장 소리만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고립 속에서 홀로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요한 밤마다 다가오는 속삭임은 점점 더 제 삶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소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제 삶은 끝내 이 공포 속에 갇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에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고립된 두려움 속에서 혼자 몸부림치며 시간을 보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두려움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정체를 직접 밝혀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불을 모두 끄고 집 안을 어둡게 두었습니다. 작은 손전등 하나만을 손에 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곤두세운 채 집 안 어디에서든 들려올 수 있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가슴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순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이 눌리는 듯한 가벼운 마찰음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소리는 복도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손전등을 켜서 복도를 비추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낮 동안 집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이며 서랍은 물론이고 거실의 낡은 가구들 틈새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거실 구석, 오래된 바닥 틈 사이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라이터였습니다.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겉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게 분명하다. 제 가슴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라이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종이 조각 하나도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일부가 찢겨 나가 문장이 완전히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적힌 몇 글자는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온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집 안 어딘가에 혹은 이 집을 오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문과 창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은 잠금 장치를 2번이나 돌렸고 창문은 가구로 막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집 안에 숨어 있다면 그 모든 대비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아예 작은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는 저렴한 장치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다시 엄마가 요즘 왜 그러시냐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래 거실 한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들기 전마다 휴대전화를 옆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했던 불안이 착각이었나 싶은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새벽, 화면 속에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호흡이 멎는 듯했습니다.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을 어슬렁거리던 그 모습.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되감아 보았습니다. 분명히 집 안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차가운 두려움 속에 휘청거렸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 숨어 있었던 걸까? 내가 잠든 사이 내 곁을 맴돌았던 걸까? 그 순간 지금까지 제가 느낀 속삭임과 기척이 전부 현실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환청도 망상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제 안에서는 이상한 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었고 저는 이곳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외면하지 않는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날 새벽, 긴장 속에서 동이 틀 때까지 저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자의 정체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 본 낯선 그림자는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낮에도 집 안 구석구석에 시선이 머물렀고 밤이면 눈꺼풀이 무거워도 감히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CCTV 화면을 수십 번 돌려보며 그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카메라에 찍힌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저는 그 얼굴을 낯설지 않게 느꼈습니다. 오래전 교직 시절 제자 중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 여러 번 상담을 했지만 결국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던 그 아이. 이름조차 희미하게 잊혀가던 그가 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가 수십 년 전의 학생이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제 집에 숨어든 것일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CCTV 속 그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지친 동물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굶주린 듯, 그러나 어딘가 절박하게.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불을 켜둔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은 크게 쉬지도 못한 채 손에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정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아주 조심스레 울렸습니다. 저는 몸이 굳은 채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빛 아래 선 그는 과거 제가 알던 소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해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선 그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군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모와의 갈등, 사회에서의 실패, 방황 끝에 갈 곳을 잃고 떠돌다 결국 제가 사는 이 동네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댁 근처에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숨어 지내자 했는데 이렇게 무례한 짓을.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에 전화기를 쥐고 있었지만 신고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숨어 지낸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단순히 침입자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교사였던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책임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왜 하필 내 집이었니? 왜 하필 나였니?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지쳐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두려움과 연민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짧지만 길게 느껴진 그 순간 동안 저는 한없이 복잡한 심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는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구부정했고 마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고 한동안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공포로만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 안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뒤섞여 새로운 결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오랫동안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간 뒤에도 집 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마다 그가 서 있던 자리가 떠올랐고 방 문틈에 시선이 머물면 다시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했고 깊은 밤이면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는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단순히 침입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라한 얼굴과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제 수업을 듣던 소년이었고 세상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 결국 제 집 문턱까지 다다른 존재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느꼈던 묘한 연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생활고와 정신적 문제로 방황하다 결국 노숙자가 되었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떠돌며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그가 제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삶에 지쳐버린 한 인간의 절박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점점 고립시켜 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일상은 평화로웠지만 사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조금씩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기척은 불편하다 여겼고 새로운 만남을 피하며 혼자만의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둬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제 삶이 그 속삭임처럼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린 제 목소리에 아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연락해 손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찾아와도 더 이상 문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만 가득했던 제 마음은 이제 작은 용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날의 일을 단순한 악몽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있던 저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였고, 잊고 있던 용기를 다시 찾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밤의 속삭임은 두려웠지만 결국 그것은 새벽을 부르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 새벽 속으로 걸어갑니다. 저의 이 극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